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신림동 흉악범죄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악구인데 관악구의 한 의원이 지난해 작년 말이죠. 관련 예산 삭감을 홍보하고 또 여성 안심 귀갓길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비난이 거센 상황인데 네. 항의와 사퇴 요구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근길이었다고 알려져서 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이 국민의힘의 그 관악 구의원이시거든요. 근데 이 구의원께서 지난해 여성 관련된 사업으로 알려진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제 홍보한 것처럼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이 없어진다라고 홍보를 하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러했는지 이제 찾아보니까 네. 당시에 1억 9천만 원 정도의 안심 귀갓길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홍보를 오히려 좀 과도하게 하면서 이 정책을 없앤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과도한 홍보나 또 편향된 성인식 때문에 네. 실제 내용과 좀 괴리되는 방식으로 논란을 자초한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김홍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문위원도 여성단체가 자취를 감췄다. 뭔가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 없어서 침묵한 거 아니냐 이렇게 SNS에 올려서 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네. 있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위협이 나오고 남녀를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성 시민사회 단체를 이제 탓하거나 또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 지적하기 바빴는데요.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우리 사회가 중요한 이 정치권에서 젠더 이슈를 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좀 정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실제로 다수의 시민들이나 또는 특정 성별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에 여성자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그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네. 어떻게 CCTV나 관련 대책들을 수립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귀갓길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네. 여야의 이제 양당의 정쟁 문제로 이것들이 끌고 가지고 또 최인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 성파시즘이다라거나 여러 가지 여성 관련된 예산들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네. 실제 안전한 시민들의 귀갓길 그리고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조금 게으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정말 흉흉한 범죄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에서의 또 역할은 어떤 것일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최근 이어지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또는 언론에서도 대단히 단편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은둔형 외톨이라거나 뭐 조현병 상자라거나 이런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이 문제를 좀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멈추고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범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회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 다각도의 분석이나 또는 대책 마련을 통해서 복지 정책이나 또는 이 범죄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 그리고 범죄를 일으켰을 때 실제 이제 감옥이나 교도 환경에서의
재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 이런 방식들이 좀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네.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로 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대단히 위협적인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이 부분을 좁게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불안하고 네. 위험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한 사람의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돌출된 행동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네. 좀 사회적인 매뉴얼 또 단계적 구성,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었죠. 여야가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아무쪼록 좀 좋은 결론으로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또 공약까지 3가지 문건이 채택됐습니다.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한미일 관련된 문건들은 대단히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크게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 한미일 3국 간의 그 3자 협의를 대단히 가속화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구체화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 외에 정상회담을 비롯한 그 고위급 회담 등을 정례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또 이어서 3국의 군사훈련 등을 빈번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공동의 위협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우려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국을 향한 견제들이 문건에 다수 언급되면서 이 한미를 비롯한 한반도 국제 정세를 이른바 신냉전 체계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우리가 뭐 예상을 했지만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극진하게 극빈 대우를 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여는 회담이다. 이렇게 여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야당은 들러리가 됐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극진하게 대접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여야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국민들 네. 바라보시기에는 참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미국 중심의 외교에 우리가 들러리를 섰다라고 하는 인식에 좀 더 가까운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언론 중에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이 있는데요. 이 언론을 봤더니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했던 이 국제 정세 외교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대단한 이 치켜세움의 평가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화해한 덕분에 2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에게는 너무나 좋은 결과를 안겨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봤더니 분명한 군사 동맹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될 만한 결과들만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떠안고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명분도 잃은 그런 외교전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많이 좀 궁금하셨던 소식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소식일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일본이 24일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오염수 방류를 좀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총리가 한국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다시 굴욕적인 어떤 답변만을 내어놓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예고되어 있던 24일 방류 일정이 있는데요.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기시다 총리만 하더라도 일본의 어민들을 만나고 또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민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국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기사를 저는 단 한 줄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방류로 예고되고 있는 24일 전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제정당들의 역할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설령 이제 방류가 결정된다고 하면 오염수 투기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이 방류된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거둘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방류가 된 이후에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라도 덜 방류될 수 있도록 방류 이후에도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난 8일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영광에서 어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네.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와 무색하게 문정은 위원장 해석처럼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한미일 공조 회담을 가지고 왔고 목소리를 낸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자 역시나 뭐 이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군사적으로 우리 함께한다 이거 이외에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국익이 없는 가치 외교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의 입장에서 또 국가의 이익을 입장으로 외교전을 펼쳐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는 이 국제 정세를 더욱더 냉전 체계로 몰아가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진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도 그렇고 한일 관계는 협력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파트너라는 말은 거부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협력도 좋지만 그 전에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어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기로 했는데 이게 네. 채택이 되지 않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파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해서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결격 사유 뭐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어떤 거 세 개를 꼽아서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네. 우선은 가장 이제 이 분이 임명되려고 지금 청문회를 한 게 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네. 과거에 이제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녀분의 학폭 논란 네.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우자분께서 인사청탁을 했었던 네.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돼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언론 사찰 관련해서는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나 또 이 언론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돼야 될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실에서 국가정보원에게 관련된 사찰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된 보고서 내용에 이 실제 이동관 씨가 진술한 내용과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 논란에 대한 의혹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네,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어땠는지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언론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인은 그런 업무 지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들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의 특정 내용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수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배우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보도한 특정 언론사인 YTN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강경 대응을 보여주면서 계속 문제를 이제 악화시켰는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태도 논란 관련해서도 저도 영상을 직접 봤는데 네. 이제 민주당의 이
이정문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점심시간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네네. 이 이동관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농담조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인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청문 대상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말에 나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이어졌을 만큼 여러 가지 발언과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좀 진지하게 뭔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이렇게 네. 진실을 밝힌 건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농담조로 넘어간 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런 태도 논란과 더불어서 이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뭐 언론 노조 그리고 또 시민들 또 야당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KBS와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유례 없는 일들을 정말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방송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KBS와 MBC의 이사장을 동시에 해임하는 유례 없는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들은 역사적으로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방식이고 또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와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 정부일수록 언론 장악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라거나 뭐 과거의 날리면 보도와 같은 네. 다양한 이 언론 보도에 따른 불편한 기색들을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8월 말 해임을 다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정가의 보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임명을 할 전망이라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예정되어 있는 그렇죠. 날이고 24일이죠. 네, 그리고 이날 하필이면 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날들입니다. 네. 이날이 무슨 약간 정부의 디데이 같은 날이 돼버렸는데요.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끄럽고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인사 문제죠. 개방형 감사관을 고교동창을 점수를 조작해서 채용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점수 조작 이런 게 가능한지 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감사원 보고서 보고 공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대단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네.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특히 이런 교육청과 같은 기관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 개방형 감사관 마저도 교육감 측근 인사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질러졌던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네. 실제 이분이 5명의 면접 응시자들 중에서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명만을 최종 선택지로 올려야 되니까 3등한 사람을 이제 2등 안에 올려야 되니까 네. 점수를 이제 조작하는 과정 안에서 이 심사를 했었던 심사위원들에게 이 인사 관련된 담당자가 점수 조작을 요청하게 되는 네.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려 처음에는 12점, 그리고 12점을 올렸는데도 2등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뭐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는데 다른 이제 학교 분위기상 좀 이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4점을 추가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는 16점이 원래 점수보다 더 높게 조작되어서 2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2명 중에 1명으로 채택돼서 이제 감사관으로
채용됐었던 이런 경악할 만한 채용 비리 과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이 정도면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도 드는데요. 너무 했네요. 네. 지금 해당 인사 담당자는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유감 표명만 한 상태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에서는 굉장히 책임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민사회나 교육단체들은 직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게 맞고 현재는 직무만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들이 이정선 교육감 면담도 요청하면서 관련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그리고 또 추가 고발들도 이어가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 교육감님이 이제 해외 연수와 연가 등을 사용하면서 네. 계속 이제 좀 책임질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네. 관련한 이제 이 성명서 같은 형식의 문건에서도 유감 정도를 표명하면서 약간 본인의 책임을 이제 벗어나시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의 태도로 좀 일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고 떳떳하다고 하면 직접 자진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떤 곳보다도 청렴하고 공평해야 할 곳이 바로 교육청이고 네. 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청 안에서 이런 인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정의당 광주시당의 문정은 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